안녕하세요. 세균 선택하고 함께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동지 같은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각각 서로 느낀 난이도가 다를 거예요. 보완해야 될 점들도 다르겠죠.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점들이 무엇인지 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1번은 변함없이 윤리학의 분류 문제입니다. 발문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 과제라고 특정 짓고 있고요. 가나가 어떤 윤리학인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는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 같은 규범적인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바람직한 삶의 이상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도덕 이론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덕 이론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이론규범 윤리학의 성격이 강했다라는 것을 잘 판단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걸 정해놓고 개념적으로 동원해야 되는 것은 규범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는 거. 바람직한 삶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옳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했는데요. 의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지만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당위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개념도 하나 끄집어내시면 문풀하는 데 많이 도움되십니다. 그럼 가번은 규범윤리학, 그중에서도 이론을 제시한다라는 점에서는 이론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이 잘 드러났구나라고 짚었어요. 그럼 나번이요.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 와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체크한대요. 용법을 분석한답니다. 그래서 분석윤리학이라고도 했었고요. 도덕적인 논증에 적용되는 추론의 규칙, 인식의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간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언어의 의미, 용법의 분석, 추론, 인식의 방법 이야기했으니 그렇죠. 메타윤리학이라는 걸 잘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두 윤리학을 잘 정리했으니까 1번부터 매치시켜 볼까요? 1번 가보겠습니다. 도덕 명제의 추론 가능성과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도덕 명제가 이렇게 추론 가능한 것이냐, 그 논증의 가능성이 타당한 것이냐를 분석함으로써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의 학문적인 정립 가능성까지 쭉 설명이 되는, 이건 메타윤리학에 관련된 설명에 가깝죠. 그래서 1번은 가에는 적절하지 않다. 가까운 것은 메타윤리학에 관련된 선지로 가깝겠다라고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그럼 2번 가. 도덕규범과 의무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네요. 가제슈문에 보니까 바람직한 삶의 이상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도덕 이론을 제시한다라고 했죠. 그런 도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규범적인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보편적인 원리로서의 의무의 근거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번의 제시문을 상당히 충실하게 잘 정리하고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2번 맞는 진술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선지 가볼까요? 3번 나. 사회 관습과 규범을 관찰한다.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그래서 3번 선지는 아마도 기술 윤리학적인 설명에 가깝고 나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빼줄 수 있어요. 그럼 4번 나.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실천 윤리학적인 성격에 가까운 진술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번 복습하면 나와 같은 메타윤리학적인 입장에서는 도덕 문제 해결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도 복습해두면 좋습니다. 5번 선지, 가와 나.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를 경험과학적으로 설명한다. 네, 요거 기술윤리학에서 잘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2번 선지가 정답이고 나머지 선지들은 어떤 의미에서 체크가 필요하고 복습을 해줘야 되는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1번 잘 스타트 하셨나요?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번은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동양 사상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마 금방 들 거고요. 갑에게서
이 사상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그 단어들이 이렇게 확 드러나 있진 않지만요. 아마도 혹시 불교의 입장에서요. 팔정도 우리 공부했죠. 정견, 정사유, 정업 등 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정사유, 바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입장이거다라고 하는 걸 캐치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제 신문상에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되었는가를 깨달았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음을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로서 통찰했다. 지혜로서 통찰하니 우리 삶의 진리를 통찰하고 깨달아 보니 이 세계, 이게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 그래서 모든 존재와 현상들은 인연생기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게 된다 라는 걸 깨달은 불교의 입장, 꼭 석가모니의 입장,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은요. 진인이라는 반가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가겠다, 장자겠다 라고 짚으셨다면 잘하신 건데 제 시문에 어떠한 내용들을 보면서 선지의 내용과 연결시켜야 되는지 보니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기쁨과 미움의 분별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분별을 초월한다. 따라서 태어남을 피하지도 않지만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아.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무의자연의 도의 순리에 무심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입장 혹은 장자 입장이라고 정리하시고 선지 1번부터 가볼까요? 자, 삶과 죽음의 순환인 윤회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어떠한 까르마를 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는 윤회를 반복하지요. 물론 수양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해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생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게서 중요한 단어, 개념. 그래서 이 윤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자, 이번 1번 선지에서는 근데 그 윤회를 반복할 거냐? 아니면 윤회를 끊어낼 거냐? 지금까지의 포인트와는 조금 다르게 그 윤회가 인간에게만 적용됨?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건 아님. 왜요? 우리 인간뿐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삶과 죽음이 적용될 수 있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서 윤회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이 적용될 테니까.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 삶과 죽음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서도 윤회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하면 맞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불교에서 생사관이 나올 때 윤회는 꼭 나오는 소재이지만 그것이 인간에게만 적용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점에서는 좀 새로울 수 있었겠다. 2번 갑. 삶과 죽음의 영원한 반복은 연기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틀렸죠?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인연생기의 영향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삶과 죽음을 반복하게 된다면 이것 역시도 내가 어떠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다음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삶과 죽음에서의 그 반복 혹은 그것이 돌고 도는 것, 윤회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인연생기의 지배를 받고 그 법칙을 통해서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리겠고요. 더 크게 봤을 때 인연생기에 의해서
새로운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받아 모든 존재들은 변화해가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복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불교는 클리어했는데 1번 가보죠. 삶과 죽음은 기로 연결되어 있을 뿐 순환하지는 않는다에서 틀렸죠. 순환하는 거죠. 마치 계절의 순환처럼 자연의 흐름처럼 그렇게 기로 연결되면서 기의 응축과 흩어짐 그러면서 이 자연 혹은 계절이 변화하듯이 그렇게 순환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X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문제 풀어보니까 끝에 이 어미가 부정형으로 끝나는 선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작용했을지 개별적으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쉽게 풀었을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더 고민했을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4번 선지 또 볼게요. 도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변화 원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되게 끝났어요. 도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변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변화 원리는 앞에 3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의 순리, 그 흐름과 변화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삶과 죽음의 변화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순환, 변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가 정답 되겠네요. 그럼 5번 갑과 을, 현재의 삶에서 죽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현재의 삶에서 죽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 갑의 입장에서도 역시 자,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지혜롭게 통찰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수양을 통해서 실천하는 삶을 지향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갑에게서 틀릴 것 같고요. 을에게서 판단해 보자면 을에게서도 역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순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별적인 인식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걸 초월해야 된다라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아마 볼 거예요. 그러니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아서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좀 더 이상적인 삶을 위한 수양을 하는 것을 둘 다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선지가 아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삶과 죽음의 윤리 2번 문제 클리어했습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구라고 푸셨어요? 사상가를 꼭 특정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난도예요. 근데 이 문항에 접근할 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했었던 얘기 기억나죠? 종교윤리 파트에서 엘리야데가 워낙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그 엘리야데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엘리야데가 아닌 퀸이라는 사상가가 등장하는데 세계윤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퀸의 문항으로 나오게 되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나왔죠. 뭘 얘기하냐면요. 종교 간의 대화 없이 종교 간의 평화는 불가능하고 종교 간의 평화 없이 국가 간의 평화도 불가능하다.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 없이 종교 간의 대화 불가능하다. 대화의 중단은 전쟁을 초래했다. 요거 선지랑 연결됩니다. 대화가 실패하면 억압이 시작되었고 권력자들의 힘이 지배했다. 대화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 종교의 교리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단자에 대한 배척을 혐오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제시문 혹은 퀸의 입장을 두고 선지로 가보면 1번 선지, 여기도 부정의형으로 계속 끝나요. 종교 간 대화가 국가 간 평화의 선결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X겠어요. 왜요? 위에 보니까 종교 간의 대화가 있어야 종교 간의 평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교 간의 대화 없이 종교 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종교 간의 평화도 가능하고 그런 종교 간의 평화가 있어야 국가 간의 평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이 종교 간 대화와 평화가
국가 간의 대화와 평화의 문제랑 연결되는 것이고 이 종교 간의 대화가 평화의 선결과제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1번 X. 2번 종교 간 차이가 종교 간 대화를 언제나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를 보니까요. 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의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이단자에 대한 배척도 혐오를 해요. 이렇게 열린 대화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종교 간에 열린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 종교 간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것이 국가 간에 세계 간의 평화도 도모할 수 있다면 종교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나만의 종교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입장. 반면에 이단자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거. 이단자의 그런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는 배척하지만 종교 간에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하는 자들에게서는 이런 대화를 언제나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도 그걸 이해하고 더 높은 차원의 이해로 갈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다. 이 2번 선지는 맞는 얘기예요. 종교 간 차이가 종교 간 대화를 언제나 차단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종교 간 소통에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까지 요청되지는 않는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 간에 이런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위에 차이라고 얘기했죠. 다른 종교, 같은 얘기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용하는 태도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건 틀렸죠. 네, 그럼 4번 갑니다. 종교 간 교리를 통합하지 않으면 결코 관용을 실천할 수 없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관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꽤 매력적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4번이 정진술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거는요. 바로 요 포인트였어요. 우리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극복하는 해법을 이야기할 때요. 종교들 간의 통합, 종교 교리 간 통합이 혹시 맞다라고 생각하셨다면요. 그건 어떤 하나의 관점, 각각의 서로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로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그 통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A, B, C, D, E 서로 다양한 종교들이 있을 때 우리의 서로 다른 점은 이런 거구나. 당신들은 그래서 이러한 교리들을 만들어 왔구나. 그래서 당신들은 이러한 수행을 하는구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칫 종교 간의 교리를 무엇인가의 하나로 통합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셨다면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는데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접근법이다. 이런 이유로 종교 문제를 잘 내요. 그래서 이거 주의 깊게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지였어요. 5번 종교 간 대화의 실패가 정치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어요. 경우는 있어요. 왜요? 나 이거 개념 안 한 것 같은데 어쩌지? 라고 절대 긴장하지 말고 여기 부분이요. 대화의 중단은 전쟁을 초래했다. 제가 선지로 나온다 그랬죠. 이 부분이 5번 선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선지 내용과 연결시키는 거 아주 중요해요. 놓칠 수 없는 문제죠. 잘했어요. 자, 그럼 4번 갑니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3점입니다. 너무 소중한 문제죠. 그러니까 난도가 높은 개념이 필요한 문제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문항의 형식상에서 내가 잘 풀어낼 수 있다면 너무너무 놓칠 수 없는 문제란 뜻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갑번 최신 유행을 반영해서 빠르게 옷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소비 양식인 패스트 패션, 이게 주제예요.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해 줄 수 있지만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 야기하고 있어요. 1번 동의합니다 라고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패스트 패션이 소비자 욕구를 충족해 주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환경을 생각하면 패스트 패션 제품 생산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1번은 생산을 막아야 된대요. 오, 좀 강하죠. 그랬더니 갑번이 아닙니다. 패스트 패션 기업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도의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제품 생산까지 막는 거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막는 것까지는 안 된다. 그건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화면 바뀔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콩 하고 심어 놓으라고 얘기하면요. 갑의 입장에서도 환경 부담금 부과하는 규제 정도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규제를 둘 다 이야기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건 이따 나올 거거든요. 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지금 체크해 놓으세요. 화면 넘겨요. 1번,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둘 다 규제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예 생산 자체를 못하도록 해야 돼요. 라고 을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 나왔습니다. 1번에서처럼 패스트 패션 제품 생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는가? 1번, 네, 금지해야 됩니다. 갑번, 그건 과도한 규제입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반면에 2번, 패스트 패션이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 야기할 수 있나요? 첫 스타트였어요. 둘 다 긍정이에요. 세 번째, 패스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나요? 최소한 1번의 입장,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환경 부담금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규제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느냐 이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였죠. 4번, 패스트 패션은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해 주느냐 둘 다 긍정이었어요. 그 다음 패스트 제품 생산을 막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라고 하고 있는데요. 갑번이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1번이 네, 선택권이 침해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도 둘 다 긍정이겠죠. 정답 1번에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3점을 득점하셨길 바라요. 5번 가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 문제 풀 때 관건은 이건 것 같아요. 누구지? 누구라고 해야 되지? 이 이름을 뭐라고 쓰지? 이거에 집착하지 않게 해요. 레건이라 써야 되나? 싱어라고 써야 되나? 뭐라고 써야 되나? 자, 제가 오늘 총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5번과 6번을 보면요.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자연과 윤리를 흐트러뜨려 놓은 좀 무게를 좀 줄인 물론 이 동물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윤리 2단원에 생명과 윤리 파트에 있었잖아요. 동물 실험 얘기하면서 동물 권리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문항이 설계된 근거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상과 특정 지으려고 하지 말고 제시문 꼼꼼히 읽어서 선지랑 연결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저 조금 빠르게 제시문 좀 읽어도 될까요? 네.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동물 실험을 자행하면서 이를 인간의 복지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합리해 왔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이 이익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 실험이든 궁극적으로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기에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인간 생체 실험이 인간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처럼 동물 실험도 동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딱 정답 찾는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다른 존재의 복지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이 강연자, 요거로만 두고 스타트하시면 됩니다. 1번, 동물 실험은 인간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함으로 폐지해야 된다. 이 1번 선지에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부분은요. 인간의 이익에 동물 실험이 기여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위에 보니까 인간이 이익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라고 이 세 번째 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번은 이 폐지의 근거를 이야기하기 위한 그 이유로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예요. 이 제시문에 있는 사실 정보와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빼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2번. 동물 실험은 그 효과를 입증하는 경험적인 근거로 합리화해야 한다. 자, 일단요.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기보다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이 강윤상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효과를 입증하는 경험적인 근거 자체보다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되더라도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제시문의 논지와 맞지 않다. 3번,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물 실험은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물 실험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분명 말해주고 있어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물 실험은 그러면 허용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제시문의 입장에서는 그럼 고통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물을 인간 존재, 다른 존재의 복지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되지 않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침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라는 논지가 있죠. 그래서 3번도 적당하지 않겠어요. 4번. 동물 실험이 도덕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아니요. 제가 지금 여기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요. 동물도 단순한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침해하지 마세요. 그쵸? 4번 X입니다. 와, 정답이 5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과 인간 생체 실험을 금지해야 되는 근거는 동일하다. 네, 여기 별표 치고 우리 왔죠? 인간 생체 실험이 인간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처럼 동물 실험도 동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뭐 실전에서 여러분들 쉽게 5번 정답 찾으실 수 있었겠지만 이거 꼼꼼히 보면서 요런 문제 내가 놓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가 이렇게 다 숨겨져 있구나.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6번 갈게요. 중요한 문제죠. 자연과 윤리요. 와, 놀랍지 않았어요. 자연과 윤리의 가불병이 아니라 가불로 나왔어요. 벤 다이어그램도 아니고 순서도도 아니요. 와, 자연과 윤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네. 3점짜리 문제인데요.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할 진술이라고 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할 진술. 이 부분에서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드렸던 팁이 하나 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할 진술로 적절한 것만 골라봐 라고 했을 때 기니들이 중에서 두 사람 다 X 할 거 빼내보라고 먼저. 그것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먼저 갑을부터 뭔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갑번.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아. 대지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켜. 와, 우리 그 랜드 에틱스, 대지윤리, 토지윤리 이야기하는 레오폴드 이 부분 얘기 많이 했었죠. 야, 근데 항상 나오던 뭐 온전성, 안전성, 신미성이니 그런 거 다 빼고 자칫 보면요.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야 라고 하는 건 테일러도 레오폴드도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는 얘기인데 그 구성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근거로서 대지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레오폴드를 특정해야 되는 그 구도였어요. 오, 짧고 강력하네요. 1번. 인간은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을 폭력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돼. 왜냐면 그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기 때문이야. 이건 칸트에게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럼 먼저 기억선지 가볼까요? 인간은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선 안 돼 라고 했을 때 이 기억선지는요. 레오폴드에게서 정확한 진위 여부의 판단을 뽑아내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싶어요. 왜냐면요. 레오폴드는 이 토지 혹은 뭐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걸 우리 인간이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기출과 원전 텍스트 다 동원해서 그 이용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걸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안 된다. 경제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제시문에 없지만 나와야죠.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전성, 신미성을 실현할 때
그 관점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훼손하지 않게끔. 그래서 인간은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혹은 경제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그 철학적인 가치도 혹은 그의 온전성, 안전성, 신비성도 고려해야 된다. 라고 덧붙일 수 있겠죠. 그럼 기억선지는 레오폴드가 예스라고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한 사람의 긍정의 대답을 한 진술로 일단 들어가겠죠. 기억번은 들어가겠습니다. 칸트의 입장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수단으로 혹은 뭐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진위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하나 기억선지에서 문항이 요구하는 조건인 레오폴드에게서 정확한 예스라고 하는 것을 도출한 것으로 네, 기억번 맞다. 포함된다. 니은번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라고 했어요. 생명 없는 존재, 말하자면 뭐 쉽게 말하면 무생물이라 표현해 볼까요? 무생물을 파괴했어요. 그게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어. 정당하지 않아 라는 거잖아요. 레오폴드의 입장에서 X라고 하겠어요. 왜요? 자, 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전성, 신미성 요것에 기여하는 방향, 이것을 잘 유지하고 살리는 방향 안에서 무생물의 파괴가,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그것을 더 증진시켜 준다면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겠죠.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정당한 경우는 없어 라고 해버리면 레오폴드 X. 또 칸트는 어떨까요?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어 라고 했는데요. 인간 중심주의자인 칸트의 입장에서 생명 없는 존재를 파괴 혹은 뭐 그것을 뭐 파괴를 통한 이용,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뭐 아주 잔악하게 다루지 않는 한 도덕적으로 정당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니은번은 둘 다 X예요. 아하! 그럼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구도에서 니은번은 일단 빼내는 거죠. 둘 다 X니까. 요거 캐치하셨죠? 네, 요거 관건입니다. 그럼 디귿번 가볼게요.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가 있다. 야, 자연에 속하면서라고 했어요. 육모 때 기억나세요? 생태계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런 이유로 뭔가 하나씩 개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일단 레오폴드 입장에서 보면 자연 혹은 이 전체 이 자연에 속한 존재인데 권리를 갖는 개별 존재? 우리 얘기했네요. 동물과 같은 존재들을 얘기할 때 존속할 권리를 갖는 존재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존속할 권리가 있다. 그쵸? 야, 이거 기출에다가 원전 텍스트 보면서까지 얘기했네요. 그러니 갑번 레오폴드 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범주 안에 들어왔어요.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들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로서 뭐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을 보시면 정확하게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할 진술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다. 리을번,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칸트의 입장에서는 자, 칸트 입장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칸트 입장에서는 위에 얘기했던 대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의무, 요걸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리을 선지에서 자신이라고 하는 건 개인으로서의 나 하나만을 얘기한다면 을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범주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도덕적인 의무를 다한다라고 했을 때 나 자신 그리고 타인 인간, 그래서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에 칸트가 X인 거. 요거 빼내는 거. 그리고 레오폴드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 성립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이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으로서 우리는 공동체 정복자가 아닌 평범한 구성원으로서 그 대지 생명 공동체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할 테니까 X. 그래서 리을도 둘 다 X인 거. 정답은 2번이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털어냈고 그래서 변화되면서 좀 쉬워졌으려나 했는데 막 쉬워지진 않았습니다. 그죠? 네, 결과적으로는 6번이 어려운 문제였겠다. 오답률이 좀 높을 문제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7번 가보겠습니다. 가의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3점입니다. 놓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모 때도 봐서 알지만 오답률이 꽤 높아요. 왜 그런지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기억 자체를 찾는 경우에는 오답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육모 때 그렇게 훈련했으니까 제발 맞췄기를. 그거 하나랑 이번에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소재가 평가원 문항으로 좀 새롭지 않아요? 뭐 오랜만에 혹은 새롭게? 우리 작년에 어퍼머티브 액션 미국에서 판결 난 거 그런 이슈도 있었겠지만 이거 한번 보죠. 인종, 계층과 관련된 소수자 우대 정책은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대전제,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데 소수자 우대 정책은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해 라는 얘기겠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우대 정책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거에 대한 반론을 찾아야 돼요. 이것에 대한 반론이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선지들 중에서 정답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바로 2번으로 가볼게요. 우대 정책이라는 건 오히려 실질적인 기회 균등의 실현에 기여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의롭고 정당한 정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기억에 대한 반론이겠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의 선지들은 기억과 같은 논조에 있거나 혹은 기억의 반론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꾸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나머지 선지들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거나 이 문제에 실수하지 않고 꼭 득점할 수 있도록 이 문항 유형을 좀 익혀두면 좋겠어요. 육모와 구모에 계속 나왔습니다. 수능에 이 형식 또 나올까요? 8번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명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생태학적 정언명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스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 제시문을 보니까 유난히 요 그대로 요 다운편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많아요. 요나스의 이 책임윤리 개념을 동원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요나스에게서 출제되었던 그 익숙한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와서 빨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 인간의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해라. 미래 인간의 불가집성을 너의 의욕의 동반 대상으로서의 현재의 선택에 포함하라.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위협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책임의 대상이 현 세대가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것을 이야기하는 확장성을 얘기해요. 이런 요나스 입장에서 1번, 새로운 윤리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이 된다. 이 책임의 범위가 당연,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과적인 책임을 가졌거나 인간들 사이에서 가졌던 그런 책임 범위를 넘어서서 전 지구적인 관점으로 확장이 되고 그 확장은 미래 세대에 대한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까지, 그쵸? 자연에 대한 확장까지 이야기되는 1번은 책임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요나스 입장에서 맞는 진술이다. 2번 선지.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은 총체적이고 호혜적이다. 제가 바로 손이 먼저 가네요. 엄청 많이 했죠, 우리. 비호혜적이다. 혹시 선생님 저 호혜적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한다면 상호간에 주고받는 거야. 상호간에 주고받는 거. 그게 호혜적이거든요. 그럼 책임을 상호간에 주고받는다는 건 내가 너 책임져 주고 너도 나 책임져 줄 때 호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이 책임이요. 제가 이 부분 설명하고 1번 설명하면서 얘기 나왔던 걸로 보면 현 세대의 인간이 미래 세대의 인간이나 자연을 책임지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책임질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일방적 책임이다 라는 말과 함께 꼭 공부해 왔었죠. 그래서 이거 정말 잘 나오는 오답지입니다. 3번. 발생하지 않은 사태는 윤리적인 고려와 예측의 대상이 아니다. X. 왜요? 발생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예견. 그래서 사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3번 X. 4번 갑니다. 책임 윤리는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지는 아닙니다. 책임 윤리라는 것은 행위되어야 할 것,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당위에 대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않는다라고 해서 X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문제하면서 부정형으로 끝나는 선지들이 많다 그랬는데 여기도 역시 그렇죠. 5번 선지,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공포는 현 세대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공포의 발견술 공부하면서 이거 엄청 얘기 많이 했죠. 과학기술을 통한 희망과 낙관보다는 이 공포에 대해서 포착하고 논의하는 것이 우리 현 세대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8번 정답 1번이었고요. 과학기술과 윤리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6월에는 하이데거 야스퍼스로 난도가 확 잡혔어요. 은근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됐는데요. 9월에는 요나스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과 파트에서 개념으로 어렵게 낼 수 있는 건 6, 9월에 지금 다 사이좋게 다 나왔어요. 이제 11월을 대비해야죠. 네, 9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것도 할 얘기 많지. 국가권위의 정당성 단원이에요. 거기에서 사회계약론 파트예요. 근데 이 사회계약론 파트 문항이 나오면서 난도가 계속 이제 좀 올라간,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열심히 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6월에 안 나왔어요. 대신에 동양에서 바라보는 국가권위의 정당성으로 녹여낼 수 있을 만한 문항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9월에도 안 나올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아니겠죠? 열심히 합시다 라고 했는데 나와줬어요. 사회계약론 문제예요. 그러면 갑번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리바이어던이 없어요. 절대 권력이 없는 곳에서는 법도 없거든요. 정의 불의도 없어요. 내 것, 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선지 뽑아내는 거 엄청 열심히 했었습니다. 홉스의 입장이에요. 1번.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의 정부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소유 보존.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이를 위한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고 자연 상태 들어오는 거다. 로크 입장이에요. 이 두 조합은 뭐 젠틀하다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충분히 대비했다. 기억범. 절대 권력은 시민의 소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홉스 입장입니다. 절대 권력은 제시문에서 이야기하는 리바이어던 커먼웰스입니다. 그럼 이 절대 권력을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자유, 생명, 소유권 등을 보호받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리바이어던은 우리에게 양도받은 힘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우리들의 많은 것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기억번 맞는 선지. 니은번. 인간 본성으로 인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일 수밖에 없다. 야, 이게 홉스에게서 뭐 되게 새롭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갑의 첫 문장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쟁 상태를 선택지에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전쟁 상태일까? 라고? 왜 전쟁 상태일까? 그건 인간의 본성 때문이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본성 때문. 그래서 공통의 권력이 없는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해 주거나 제재해 줄 수 없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라면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연권을 보존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호모 호미니 루푸스,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가 되고 전쟁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니은번 맞네요. 디귿번 갑니다. 을,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또 부정형으로 끝났어. 아닙니다. 왜요?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들어요. 로크가 생각했을 때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들은요, 자연법에 의해서 각자 판단하고 집행합니다. 각자요. 그래서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 되게 기초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해한 그 자연법에 의해서 각자 그것에 따라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른 행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 상태에서 말하면 공평무사한 재판관은 없지만 각자가 판단하고 집행하죠. 물론 각자가 판단하는 그 점 때문에 맹점이 있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라고 했으니 이거 말고 더 할 얘기가 많은데 디귿 선지 정도로 해서 없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네, 그건 아닙니다라고 바로 뺐어요. 그럼 관건이 1,4번이요. 리을이요, 리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당연하죠. 선생님,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 홉스도 있다고 해요? 루크도 있다고요? 누구도 있다고 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는 사회계약의 기본적인 관점으로 사회 상태 들어오기 이전의 자연 상태 인간들이 모두 다 이 평등한 자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권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를, 그 정말 기본인 부분을 살짝 스킵하고 오면 오히려 리을 선지 어려워하더라. 이러면서 또 공부했었죠. 그래서 리을이 들어가면서 1번 노노 4번이 되는 겁니다. 1번과 4번 중에 정답이 좀 갈렸을지 모르겠어요. 네, 10번 가겠습니다. 가벌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부터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고르래요. 딱 나왔죠. 롤스, 노직 문제예요. 분배적 정의입니다. 어려운 문제겠죠. 다행히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3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롤스 노직이면 그냥 무조건 다 3점이야. 고난도에 어려운 개념을 기반한 문항인 건 맞지만 다 3점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의외로 개념 기반한 것이 아니면서도 3점인 것들 실수하지 말고 잡으면서 이런 문제들에서 틀리지 않는 게 등급을 살살 좌우하겠죠. 2점이지만 굉장히 힘겹고 소중한 2점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갑번. 정의 원칙은 공정한 최초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원칙인데 우연적 사실들에 관한 지식을 배제한 조건에서 합의한 원칙은 정의로운 거다. 롤스의 입장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 원칙에 합의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번은 소유권리로는 취득 이전 및 교정 과정을 주제로 삼는데 그 역할이 개인의 소유권리에 국한된 최소국가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국가이다. 노직의 입장입니다. 자, 전형적으로 나오는 제시문인데 이 제시문과 선지 연결시켜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많이 나온 부분이어서 선지로 바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분배는 모두 정의로운가요? 기억 선지에 있는 모두, 리을 선지에 있는 모두, 이거 은근 우리 생일러들한테는 살 떨리는 포인트라는 걸 압니다. 겁먹지 말고 봐요. 롤스와 노직 모두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하죠. 롤스에게서 그 절차적인 정의라고 하는 게 순수 절차적 정의냐라고 하는 거에 또 깊이 들어가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사상가 입장에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에 깔고 본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 딱 나왔죠. 노직의 yes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니까. 그럼 노직에게서 절차적 정의는 네, 패턴을 정하지 않은 비정형적 원리. 그 비정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을 따져보는 것, 소유권이 정당한지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원리라고 했다고 해서 선생님 역사적 원리가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정형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역사적인 과정을 따져봄으로써 패턴을 정하지 않은 비정형적 그 과정의 정당성을 따져본다는. 그래서 노직은 절차를 공정하게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니오로 갔기 때문에 노직에게서는 이 노직에게서도 정의로운가,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정의로운가, 노직도 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오로 했기 때문에 기억이 맞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1단계로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둘 다 절차적 정의 맞겠고 진위 여부 판단할 때 빼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노직한테 또 확실하게 있었네 라고. 그럼 니은번 B.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가 라고 했어요. 저희 니은 선지는 조금 조심해서 읽어줘야겠네요.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하는 그 내용 우리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자기의 무지의 배를 쓰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합의의 결과는 정의 원칙에 합의한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호혜적인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성을 실현하는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의 합의는 결국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루이스에게서 맞는 것. 그럼 디귿선지. 최소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보호하는가라고 했어요. 노직에게만 묻고 있는 구도인 거죠. 여기서 요 포인트요. 권리. 그러면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할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자체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뭐 신체, 뭐 정신, 소유권 등 여러 권리, 내가 자유로울 권리, 이 인간들이, 시민들이 보장받아야 되는 그 다양한 권리들 있죠. 그것들은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 자체는 평등하게 보장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권리들을 차별당해서는 안 되고 그 권리 자체는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된다.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자유롭거나 혹은 뭐 내 소유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디귿번 C, 노직의 입장으로 봤을 때 차별적으로 라고 했으니까 X, 그래서 디귿번 빼주는 구도. 그럼 리을번, 취득의 원칙과 이전 원칙을 충족했다면 이게 제가 지금 말한 패턴을 정하지 않은 비정형적인 역사 과정에서 역사적인 원리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취득하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이 정당했는지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의롭다면 그 소유는 정의롭냐? 정의롭습니다. 취득과 이전이 정의로웠다면요. 그게 정당성의 조건이었잖아요.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도 겁내지 않고 정의롭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니은, 리을 들어간 4번이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던 문항들에 비하면 선지도 의외로 좀 심플한 구성일 수도 있겠고 제시문도 길지 않고 딱 컴팩트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 이 안에서 롤스가 말한 그 문장 자체, 노직이 말한 그 문장 자체를 가져온 선지여서 어렵다라는 그런 난이도보다는 그런 체감 난이도보다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오히려 이런 생각하는, 추론하는 이런 점에서 이 문제 어려웠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입니다.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법 중에서 서양 사상이 나왔는데 쾌락과 고통의 양에 따라 평가되어야 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질적인 차이가 없다. 양의 측면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너무 확실하죠. 고맙죠. 벤담이죠. 그럼 벤담의 입장에서 좀 미안하지만 바로 1번 선지 가도 돼요.
벤담은 질적 차이가 없다고 분명 말했어요.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건 죄송하지만 문제 상황을 안 보더라도 여기는 일단 1단계로 거른다 라고 하면 좋겠어요. 에이, 이렇게 걸러요. 그래서 이게 뭐 미리 아닌 이상 1번 X. 그러면 이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해를 본 구조대원 A가 한정된 장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우선 구조해야 될지. 와, 이거 완전 딜레마 상황이야. 지금 여기저기 사람들이 지금 막 이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장비 중에서 어떤 사람을 먼저 구해야 돼?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이 너무 어렵다. 실제로 보자면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벤담과 같은 입장에서 보자면 3번이죠. 구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손해의 총량을 계산하세요. 그래서 비용 대비 혜택과 함께 총량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2번은요? 신체의 고통은 양적으로 계산될 수 없으며 양적 측면에서 계산되거나 비교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X, 4번 구조의 의무는 결과와 무관한 정원 명령. 4번은 칸트니까 X야 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예요. 결과와 무관한? 아니요.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그 경험의 결과, 행위의 결과가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어야 돼요. 결과와 무관한이라고 하면 공리주의 입장과 상당히 멀어지죠. 5번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는 없음을 유념하세요. 아니에요. 보편적인 도덕 원리, 벤담의 입장에서는 공리의 원리,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하는 원리, 이 원리가 적용되니까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번 정답 3번. 잘 푸셨죠? 좋아요. 12번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시민불복종 문제죠. 오랜만에 롤스가 단독으로 나왔어요. 와, 근데 심지어 우리 6월에 롤스 싱어에다가 소로까지 나온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롤스가 단독으로 나왔다. 자, 거기에서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때 시민불복종으로 반대한다면 기본적 자유는 더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민불복종은 다수자가 정의감을 갖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합당한 행위이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롤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억번, 새로운 선지죠? 긴장하지 말고 잘 접근해 봅시다. 국가의 처벌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 부정형으로 끝났는데 X죠. 자, 국가가 갖고 있는 법 체계에 의해서 어떠한 시민에 대해서 처벌을 내렸다. 이 체제와 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렸는데 그 처벌에 대한 거부, 불복종, 불응, 불순응, 또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처벌이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진술이겠다라고 보는 것. 니은번,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다. 왜 그런가? 기본적인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돼야 되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맞다. 그걸 침해한 것이라면 불복종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중요한 거 여기서는 롤스에게서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근거는 이렇게 쓰죠. 불의의 심각성의 정도예요. 그래서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불의의 심각성이 굉장히 심한 정도라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불의에 대해 함께 부담해야 될 자연적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니은번,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 진술이겠다. 디귿번,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 자,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안 지킨다고 불복종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뭐 혼란만을 가져오거나 우리를 막 위협해, 이 체제를 위협해 라고 하는 비판이 온다면, 시민불복종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면 롤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이런 체제 자체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신중한 숙고에 의해서 일어난 시민불복종에 의해서 권력자들이 이 공유된 정의관에 따라서 더 정의로운 이 체제와 법체계와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막 이것 자체를 막 위협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어. 오히려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질서 정연한 사회로 갈 수 있게끔. 리을번, 시민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전제로 하므로 소수자가 주체일 수는 없다. 자, 이 보니까 다수자의 정의감 있잖아요. 제시문에서도 요 말 나오죠. 이것 때문에 롤스는 무조건 다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수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수업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수자가 정의감을 갖고 있는 사회, 그래서 다수자의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롤스 입장에서 보자면은 최대 다수결에서의 그 다수, 뭐 그 자체만을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요거예요. 공유된 정의관이라는 거예요. 다수자들이 정의관을 갖고 있어서 그런 정의관을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된 의식이 있다는 거죠. 공통의 정의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공동의 정의관. 그 공동의 정의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 공동의 정의관에 의해서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민불복종 만약 다수가 찬성하는 법이고 소수가 반대하는 법이에요. 말하자면 다수가 야 이거는 합법적인 거잖아 그냥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소수자는 다수자 우리 시민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의 근거에서 보니까 그런데 그 법은 너무 불의의 심각성이 큰데 그걸 고치는 것이 우리가 더 질서 정연한 사회로 갈 수 있는 방법이겠는데 라고 소수자가 생각을 해서 시민불복종을 일으켜서 그 다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반대 의사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자가 주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서 더 정의로운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면요.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부정형으로 끝난 선지들을 조심해서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시민불복종이었습니다. 잘하셨고요. 13번 갈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이 문제 보면서 생산자라는 말을 먼저 봐가지고 섞였어요. 갑번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자가 자신의 소질에 맞지 않는데도 수호자의 일에 간섭하려 드는 것은 안 된다. 역할 교환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선지랑 바로 연결됩니다. 플라톤이라는 거 먼저 말 안 해서 죄송해요 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 플라톤 직업윤리 파트에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각자의 덕에 맞는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철인통치를 이야기할 때 사주덕, 철인통치, 수호자 계급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이론으로 밑에 깔아놓고 요 갑번의 선지가 이어지겠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1번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어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에 부족함이 없게 해서 평년에 배부르고 흉년의 죽음을 면하게 해야 한다. 그 연후에야 백성을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항산과 항심이 이야기하는 맹자 입장입니다. 그럼 이 내용 두고 선지 가보겠습니다. 1번 갑. 시민의 사회적 지위 배정에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시민들이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에 배정될 것인지, 통치자인지 방위자인지 생산자인지 그 사회적인 지위 배경에
국가가 관여하겠죠. 국가가 갖고 있는 제도에 의해서, 교육제도에 의해서 교육되고 테스트를 거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국가 구성원들의 각 역할이 분담됩니다. 그러니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X예요. 부정형으로 끝나는 이런 부분도 조심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2번 갑, 생산자와 수호자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이건 맞아요. 하지만 자급자족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급자족, 그러면 생산자는 생산자가 자급자족해야 되고 수호자는 또 수호자가 자급자족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회적인 분업 시스템에 의해서 그들 각 계층에서 각자의 역할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 사회적인 전체 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를 보완시켜 줄 수 있겠죠. 자급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회적 분업 시스템을 인정하는 고대 사회이긴 해도 이러한 개념의 오진술로 잘 나오는 개념입니다. 3번. 다스림의 근본은 의로움보다 이로움에 두어야 된다. 아니요. 유교 혹은 맹자가 관점에서 봤을 때 다스림의 근본은 의로움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X. 4번. 경제적인 안정은 백성의 도덕적 인격 수용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경제적인 안정, 항산을 유지하게 되면 도덕적인 인격 수양의 조건 혹은 항심을 지킬 수 있는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고 표현한 것 같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통치자와 피치자의 합의에 따라 역할 교환 가능하다. 역할 교환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플라톤에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라고 제시문에 나와 있잖아요. 국가 파멸을 초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갑에게서 특히나 더 오답을 판단해야 되는 요소를 명확히 심어놓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갑니다.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사회와 윤리 파트예요.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는데 뉴미디어가 한동안 꽤 나오더니 또 한동안은 또 안 나왔다가 다시 나왔어요. 근데 이 뉴미디어가 확산되면서 1인 미디어가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죄송하지만 맨 끝에 부분을 놓치지 말고 먼저 봅시다. 매체 이용자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적인 제재가 실효성이 있기도 하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미디어 리터러시. 그래서 1번에 보면 매체 이용자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정확하게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바로 1번 나왔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럼 2번. 전문 운영자들의 등장으로 유해 정보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다채로운 소재 혹은 소재와 유형의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거나 타인의 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들도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유해 정보가 감소한다고는 말 못해요. 그렇죠? 일치하지 않죠? 3번. 뉴미디어 확산은 창작물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 또 부정형으로 끝난 진술 잘 봐야 된다 그랬죠? 못한다가 아니에요. 보니까 다채로운 소재라고 했어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합니다. 4번. 뉴미디어에 대한 국가의 제재는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다? 또 부정형으로 끝난 이 문제. 아니요. 국가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긴 하다 그랬어요. 5번. 뉴미디어 확산으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아니요. 1인 미디어, 뉴미디어가 들어오면서 정보를 생산하는 자랑 소비하는 자랑 경계가 명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더 희미해지고 있는 거죠. 1인 미디어가 등장하니까. 그래서 정답 1번이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해졌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거 요렇게 딱 풀고 요렇게 득점해야 맛이죠. 15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합니다. A부터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교정적 정의인데 3원형 비판이거나 심지어 사악하게 19번 거의 끝부분에 가서 내 에너지를 쫙 빼내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게 참 고맙네요. 이번에 이런저런 좀 변화들이 보이죠. 갑번.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종신노역형은 단지 한 범죄자만 있어도 지속적인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
법에 근거해서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갑은 베카리아. 1번 사법적인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는 없는 거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응보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공적 차원의 정의 실현이다 라고 보는 칸트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억선지. 사형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된다입니다.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제가 요 밑줄 친 부분이 진위 여부 판단의 핵심이 아니라 여기겠죠. 사형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냐? 이 부분이겠죠. 베카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형벌들이 구경꾼들, 그러니까 시민들, 범죄자 자신 말고 그거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를 줌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형벌이. 그래서 그 형벌들 중에서 그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어떤 게 더 클까를 보는 건데 더 클까를 생각할 때 좀 더 지속적인 게 효과가 더 클까? 좀 더 강렬한 게 효과가 더 클까? 여러 가지 척도를 두고 그 효과를 검증해 봤을 때 아무래도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강도가 높은 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도가 오래 가는 게 더 효과 있겠다. 저 지금 분명히 상대적으로 말씀드려요. 더 효과 있겠다. 그러니 사형이라는 형벌은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일시적이고 강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오해하고 기업번을 혹시 고민하셨다면 강렬한 효과가 있어서 베카리아는 일시의 강렬한 효과보다는 오랫동안 분산돼서 생각하는 그 효과가 더 범죄 예방 효과에는 더 의미가 있을 거라 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교해보자면 종신노역형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지 사형이 효과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걸 기출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왔고 그래서 그걸 개념에 적용해서 강조를 드렸었네요. 네, 기억번은 베카리아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이거 이미 출제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자, 니은번. 형벌은 응당한 비례 원리를 준수해서 부과해야 돼. 비례 원칙이죠. 칸트가 동등성의 원리 이야기한 것과는 또 별개로 우리 얘기했잖아요. 죄형 법정주의, 비례성의 원칙. 그래서 그 벌의 그 벌이 그러니까 그가 범죄를 일으킨 것이 그 범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법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강조했었죠. 지급범,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범죄 억제력이 있지만 베카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비용 대비 혜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억제력이 있다라고 해도 좀 더 효과적인 다른 형벌이 있거나 혹은 사회계약의 입장에 좀 더 부합하는 형벌이라는데 범죄 억제력은 있지만 사회계약의 기본적인 입장과 부합되지 않는 사형과 같은 그런 형벌들. 생명 박탈권을 양도하지 않았는데 사형이라고 하는 게 법은 살인하지 말라면서 왜 형벌을 통해서 시민들을 살인하지? 이런 이유로 억제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당성, 그 공리의 원칙이나 사회계약의 원칙이나 비용 대비 혜택의 원칙이나 그런 것들에 비교해 봤을 때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또 칸트의 입장에서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이지만 그것이 시민사회의 이익, 유용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칸트의 입장에서는 응보 자체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도덕적인 정당성 여부를 따졌을 때에는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면 그 형벌이 범죄 억제력이 있냐 없냐 요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따지는 거는 법적 차원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그래서 그 형벌이 정당한데 안 한데
라고 따지려면 베카리아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원리와 칸트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원리에 근거해 봤을 때 그건 효과는 있을지언정 정당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진술입니다. 리을번, 형벌은 오직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인 정언명령이다. 형벌은 일종의 정언명령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오직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이냐. 응보, 동등성의 원리를 실현해서 공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돼요.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벌을 줬는데 이 형벌을 받은 범죄자가 인격 교화가 안 됐네. 그러면 이 형벌을 집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 칸트의 입장에는 맞지 않는 얘기죠.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과도 인격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왠지 칸트라면 이게 맞을 것 같아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응보와 동등성의 원리로 정의를 실현하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들어간 3번 되겠습니다. 와,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찾아보래요. 윤리문제에 대한 접근법 중에서 동양사상 뒷부분에 들어왔네요. 아주 어렵게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3점 잘 득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인하지 못하면 예를 지킨들 무엇이겠는가? 인하지 못하면 음악을 하는데 무엇이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공자 입장에서 예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겠다. 유교의 입장이겠다라고 잡으셔도 되겠고 1번은 소국가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입장. 크게 봤을 때 유교가 이야기하는 대동사회 지향점과 도가가 이야기하는 소국가민의 지향점을 두고 봤을 때 기역번, 충서를 통한 인의 확장은 천하의 도를 이루게 한다. 맞네요. 인을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충과 서였죠. 그 충과 서를 실천함으로써 인을 확장한다면 천하의 도를 이루게 된다. 이 도라고 하는 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도야. 그래서 기역번 맞는 선지. 니은번,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을 저절로 소박하게 한다. 이 장에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막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저절로 소박하게 하고 이 무의 자연의 순리에 따르게 된다면 백성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소국가민 안에서 소박하고 자족하며 무위, 무욕, 겸허, 부쟁하며 살아간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니은번 맞죠? 디귿번 무위의 삶을 통해 타고난 안 되죠. 무위의 삶은 맞는데요. 각자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혹은 그걸 본성이라 한다면요. 그런 것들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도가 입장에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리을번 분별적 지혜를 발휘하여 도덕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을에 잘 맞지 않겠습니다. 자, 이 문장대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보자면 유교적인 입장은 그들이 생각하는 도에 의해서 시비, 선, 악을 잘 판단하고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말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딱 정확히 이건 딱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출되고 있는 쭉 패턴에서 도가는 인간사회의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와 지식, 경험 등에 근거하여 시비선악 미추를 분별하는 것 자체를 인위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적인 지혜를 발휘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도덕질서 혹은 그게 육아가 말하는 도덕질서라면 어울리지 않겠다. 그래서 딱 1번에게서 정확한 오답 포인트가 있고 그러고 보니까 갑과 을로 엮이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빼주니까 정답이 1번 하고 쫙 나옵니다. 아마 쉽게 푼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동양이 한 끝 손만 보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난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맞췄어. 선생님 설명도 잘 들려. 나도 그렇게 풀었어. 라고 하셨을지라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계교재 통해서. 자, 17번 또 나왔어. 플라톤이. 추함, 나쁜 리듬, 부조화는 나쁜 말씨와 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 우아함과 고상함은 절제 있고 좋은 성품을 닮은 것이다.
우리는 시인들로 하여금 좋은 성품의 상을 시에 새겨 넣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시인이 시를 쓰는 건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누가 허용하지 않을까? 국가가 검열한다는 거. 이거 우리 개념을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플라톤의 관점에서 예술과 윤리에서 잘 나오는 그 제시문입니다. 근데 이걸 나오는 거는 이 지향점을 따르지 않는 예술가들을 검열해서 선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예술은 도덕 영역 밖에 있는 예술가들의 독자적 활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덕주의에 가깝거든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 영역 밖에 있다 혹은 도덕 영역 밖에 있는 예술가들의 독자적 활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플라톤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겠습니다. 2번, 예술작품의 도덕적인 가치가 반영되었는지는 대중이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가치가 반영되었어. 이 시에는 좋은 성품의 상을 새겼군. 이건 누가? 국가가. 그래서 2번 맞지 않습니다. 3번, 예술은 보편적 진리의 기준과 무관한 순수한 창작 아닙니다. 보편적인 진리, 도덕적인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맞지 않습니다. 4번, 예술에 대한 검열은 예술의 우아함을 훼손함으로 지양돼야 된다. 이거 아예 선지에 썼네요. 국가가 검열하고 선별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지양하지 말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나 가끔 문제 풀다 보니까 저 지양하고 지향하고 헷갈렸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지양한다라는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플라톤은 예술에 대한 검열, 국가의 그 선별과 검열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입장이어서 4번 빼고요. 예술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참된 아름다움에 동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건 참 부드럽게 정답이 5번까지 가야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한 문제였어요. 18번 갑니다.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3번입니다.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일단 1번 칸트가 이야기하는 입장이겠고 갑번의 경우에는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모겐소의 입장이겠어요. 그래서 현실주의, 칸트, 현실주의, 이상주의, 모겐소와 칸트 이 구도로 보시면 특히 갑번에서는 국제정치는 자국의 국력을 증가해서 타국의 국력을 감소시키려는 계속적인 노력이에요. 자국의 국력 증강. 이거 굉장히 기본 같지만 잊지 마세요. 최대한의 권력을 확보하려는 욕망은 모든 국가에게 보편적. 그럼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목표는 뭐예요? 자국의 국력 증강이에요. 그러면 갑번,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적인 권위가 분쟁 해결에 필수적이냐?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오히려 국가들 간의 세력 균형이 답이라고 보죠. 그리고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적인 권위가 국제관계에서 분쟁을 해결해 주는데 뭐 큰 실효성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또 아니죠. 그래서 1번 X입니다. 2번이요. 모든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력 균형의 보편적인 실현이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별표 치고 했는데요. 모든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 이거요. 모든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력균형의 보편적 실현이가 1번에서 선생님 지금 세력균형 얘기 나왔는데 하셨다면 세력균형을 보편적으로 실현하려는 그 자체보다는 요거요. 자국의 국력 증강, 자국의 이익 추구입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3번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 적대행위의 중단으로 완성 안 됩니다. 이거 많이 했죠. 영원한 평화로 가려면 각국이 공화 정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 체제를 만들고 그런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연맹을 맺고 그 연맹들이 국제법을 따를 때입니다. 그러니 적대기가 중단됐어. 그럼 우리는 영구 평화야. 영원한 평화야. 안 된다는 거예요. 4번 평화연맹 가입국은 국제법의 적용 없이 자유를 보장받아야 돼. 제가 지금 말했어요. 공화 정체를 가진 나라들이 연맹을 맺고 그 연맹을 맺은 나라들이 국제법을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적용 없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5번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 자 넓게 보죠.
일단 여러분들이 칸트는 예스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뇌피셜을 따라가 볼게요. 자, 칸트는 국제관계에서 영구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니 공화정치를 가진 나라들이 연맹을 맺고 국제법을 따르면서 환대권 같은 것을 잘 지키면서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국가 간의 전쟁을 억제라고 썼죠. 이것도 조심은 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화정치가 된다면은 전쟁을 왕이 함부로 혼자 일으키는 것보다 시민들의 동의받아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죠. 전쟁이 억제될 수 있겠죠. 연맹 맺었죠. 국제시민법 따르고 있죠. 그런데 그거 전쟁 일으키기 어렵죠. 전쟁이 억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와, 제가 현실주의 여기 모견서를 볼 때, 야, 여기는 되게 냉혈한 이론인데 비폭력적인 수단도 얘기해요? 라고 한다면 이 선제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그래요. 갑번이 세력 균형,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국의 이익 추구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끝에 전쟁이라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선택으로 일어나는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5번 선지의 뉘앙스는 자, 그런 현실적인 방법들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겠지만 예를 들어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전쟁하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 쓰지 않고 뭐 두 국가의 뭐 정상들이 만나서 뭐 회담을 했어. 그러니까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서로의 분쟁이나 전쟁을 억제시킬 수 있는 어떤 협약을 맺었어. 그런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한 협약과 회의와 이런 방법들이 국가 간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18번의 정답 5번입니다. 그럼 19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골라보세요. 갑번은 롤스가 정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부와 복지 수준 조정하는 건 원조 의무의 목표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1번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이야기하면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원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싱어입니다. 그럼 이 롤스와 싱어를 두고 봤을 때 선지가 좀 새로워요. 제가 지금 싱어 얘기하면서 공리주의 얘기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봐요. 기억 갑번. 정치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보면 원조의 대상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 건 고통받는 사회들이라고 했죠. 그 고통받는 사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 문화적인 전통이 결핍되어 있는,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사회를 원조의 대상으로 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참 넓은 범위긴 하죠. 정치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보죠.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라는 질서 정연한 체제를 가진 나라. 비록 빈곤하더라도. 그리고 또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라는 무법국가인 나라. 그렇죠? 그래서 타국에 대해서 팽창적이거나 공격적인 정책을 쓰는 나라. 그래서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라를 봤을 때에는 질서 정연한 체제, 그리고 타국에 대해서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씀으로써 만민법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 제외가 되는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제도가 수립된 사회가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은 롤스에게 적합하진 않겠습니다. 1번.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악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국가 간에 부가 균등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싱어의 입장에서 이익평등 고려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가 간의 부가 평등해야 돼. 부의 수준이 같아야 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나라는 좀 더 많은 부를 갖고 있고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그 상대적인 차이가 그 자체로 도덕적인 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디귿번, 공리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을은 공리주의죠. 공리주의는 무엇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의 의도, 동기 자체보다는 그 행동의 결과를 두고 판단을 하죠. 그러니 이 결과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켜주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옳은 거예요. 그러니 자, 물론 공리주의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원조를 통해 이 세계 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옳은 것이긴 하겠지만 이 문장 안의 뉘앙스에서 봤을 때 꼭 공리증진을 의도, 그 동기 자체가 공리증진 자체를 동기로 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공리를 증진시켰거나 고통을 줄여줬거나 이 세계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켜 줬어. 그렇다면 정당화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싱어라는 공리주의자가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 경험적 결과의 유용성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두고 선악을 판단하는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디귿번도 가능하겠어요. 리을번,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효과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빈곤 국가에 대해서 원조를 했는데 그것이 롤스 입장에서 보자면 질서정연한 사회로 진입되게끔 도와줘서 그들이 자립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줬는지, 또 혹은 을의 입장에서는 이 원조에 의해서 원조 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줄어들었는지,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크지 않은지 효과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또 X인 거죠. 또 부정 진술 마지막 부분에서 끝이 났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걸로 정답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썼어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입니다. 가, 대북지원은 한 민족으로서 동포에 대한 당연한 의무. 이 대북지원의 목적은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일 뿐 분단 비용 절감은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 인권 개선을 강조하는 것이 가의 입장입니다. 그에 비해 나는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의무도 아니야. 대북지원은 분단 비용 절감이야. 그러면 이 나가 갖는 특징을 대북 지원이 한 민족으로서 당위임을 강조하는 정도, 당위임을 강조하는 정도는 가가 더 높았죠. 그럼 나는 낮은 거예요. Y축, 대북 지원을 통한 분담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하는 정도, 분담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하는 정도는 Y축이 높습니다. 나가 더 Y축이 높습니다. G축, 대북 지원이 인도주의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함. 인도주의적인 동기를 강조하는 것은 가에 가깝겠고요. 인권 개선. 나번은 비용 절감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축, 나가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자면 이 미음 부분에 정답이 있겠네요. 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20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는데 이 이후로도 제가 여러분들 응원할 거라는 거. 그리고 총평, 또 그 이후에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더 강의에 녹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꼭 한번 또 같이 공부해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